네, 조금 전에 전해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에서 훈련을 받은 북한군 첫 병째 병력이 쿠르스크를 비롯한 러시아 전장에 배치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군 활동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유연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이 남북 간의 대리전이 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들 김열수 한국군사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에서 연일 북한군 파병과 관련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훈련을 받은 북한군이 지금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에 배치됐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요.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군 정부 총국도 관련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 전선에 이제 투입됐다고 봐야겠죠? 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은 이제 북한군이 얼마만큼 파병됐는지 하는 것은 나라마다 조금씩 정부 판단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미 12,000명이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한국의 국가정보는 3,000명이 들어갔고 10,000명 넘어 아마 파병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도 존 커비 전략소통관이죠. 이 사람도 3,000명 정도가 이미 러시아에 파병됐다라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얼마나 그 규모가 조금씩 다르긴 하더라도 지금 파병된 인원들은 바로 적극적으로 전투에 투입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국방부 차관의 책임하에 우스리츠크를 포함해가지고 5개 기지에 서로 나누어서 지금 적응 훈련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정찰총국에서 이제 우크라이나의 정찰총국에서 발표한 것처럼 보면은 지금 이제 거기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북한군의 본대가 여기에 직접 들어갔느냐, 그렇지 않으면 선발대가 들어갔느냐 이게 대한 판단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국가정보원의 판단이 맞다라고 하면 10월 8일부터 10월 13일까지 인원이 들어간 거거든요. 북한군이. 그러면은 적어도 이렇게 적응 훈련을 하려고 하면 2~3개월은 필요해요. 그러면은 현재도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인원들은 적응 훈련 기간 중이고 그중에 전선 지역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아마 선발대가 거기 들어가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마 우크라이나 군 정찰 정보 당국에 의해 가지고 파악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본격적으로 투입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봐요. 다만 시차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들어간 것까지는 사실상 확인이 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푸틴 대통령도 사실은 부정하지 않는 네네. 듯한 이제 모습을 보였는데 그렇다면 북한군이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만 이 쿠르스크 지역이라는 곳이 이제 접경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도 궁금하고 저희가 앞서 보도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쿠르스크 탈환에 러시아에 상당히 북한군이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영국의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위협까지 될 수 있다라고도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쿠르스크 지역이 어딘지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쿠르스크 지역은 우크라이나 영토가 아니고 이것은 러시아의 영토입니다. 그래서 8월 6일 날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 지역을 침공을 해서 서울의 2배 면적 정도에 해당되는 땅을 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한 3분의 1 정도가 러시아가 다시 재탈환해서 있는 그런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 지역을 탈환한 쿠르스크 지역을 이렇게 공격한 이유는 지금 동부 돈바스 지역에 러시아가 다 이제 점령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정전협정이나 평화협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 당시에 이제 이렇게 영토를 서로 교환할 목적으로 그것을 공격했거든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3분의 1 정도만 이제 탈환을 했지 3분의 2 정도는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우크라이나 군이 장악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 이제 북한군을 투입을 하게 되는데 북한군이 투입이 되면 여기에 이제 소위 말하는 폭풍 군단이 간다는 거잖아요. 폭풍 군단의 일부가 포함이 돼서 가게 되는데 이들의 주 임무가 특수임무 부대예요. 예. 그 특수임무라고 하는 것이 지휘부를 제거하거나 요인을 납치하거나 후방을 교란하거나 하는 그런 임무거든요. 예. 그러면 쿠르스크 지역에서 주로 무슨 활동을 하겠느냐? 네.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군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기도 하겠지만 거기에 있는 지휘부의 제거라든지 또는 군수기지 이런 것들을 교란하고 거기를 파괴하는 그런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예, 이렇게 북한의 투입이 확인된 상황에서 러시아 하원이 어제 북러 관계를 사실상 군사동맹으로 끌어올리는 조약을 만장일치로 비준 동의를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북러 혈맹이라는 단어가 완성이 되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까지 해서 좀 얻고자 하는 거랄까요? 바라고 있는 게 뭐라고 보십니까? 굉장히 큰 이익이 있죠. 크게 보면은 이제 세 가지 이익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첫 번째는 이제 안보 이익이 있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혈맹의 관계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파병된 이렇게 북한군들이 피를 많이 흘리면 흘릴수록 훨씬 더 이제 혈맹의 관계는 굳어지겠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한반도에서 제2의 6.25 전쟁이 일어나면 반대급부로 러시아 군의 또는 러시아의 직접적인 개입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미래 안보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 차원에서 이제 파병을 했다라고 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군사적인 이익이 있겠죠. 군사적인 이익은 군사 장비를 획득할 수 있고 첨단 군사 기술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이익이 있을 텐데요. 북한이 지금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은 대공 미사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공격하는 미사일은 많은데 요격하는 미사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S-300 또는 S-400의 대공 미사일이나 또는 북한이 제일 이제 선호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러시아의 최첨단 전투기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첨단 군사 기술로는 이제 재진입 기술이라든지 다탄두 기술이라든지 정찰 위성 그리고 이제 핵 추진 잠수함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경제적인 이익도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이제 식량이나 에너지 받을 거고요. 예. 그것뿐만 아니고 목숨의 대가로 지금 러시아의 용병으로 고용된 인원들이 한 달에 한 2,000불 정도 받거든요. 예. 그걸 기준으로 하면은 2,000불에 그리고 12개월을 곱하고 다시 이제 12,000명을 곱하고 1,350원을 곱하면은 그것이 몇백억이 돼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통치 자금으로 대부분 80% 이상이 김정은의 통치 자금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경제적인 이익도 있다. 그래서 안보적인 이익, 군사적인 이익 그리고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이런 모험을 감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세 가지로 나눠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죄송합니다. 이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된다면 이제 군사 균형까지도 바뀔 수 있다고 장기적으로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 정부가 만약에 북한 병사가 포로로 잡힐 경우를 대비해서 뭐 통역관, 파견 이런 부분들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일까요? 지금 만약에 이 모든 것들이 현실화된다면 이 쿠르스크 전선이 남북 간의 대리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대리전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좀 과대평가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기에도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군에서 모니터링단을 보냈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마스와 헤즈볼라가 북한 장비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군 무기 체계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그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모니터링단을 보냈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 북한군이 여기 러시아에 파병되면 파병 규모와 그 가지고 가는 장비라든지 이미 수출된 그런 장비들을 활용을 할 텐데 그 장비들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한 정보 요원들이 필요할 거고요. 두 번째는 아마 심리전 요원도 필요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전선에 있는 북한군들의 탈영을 유도할 필요도 있는 거거든요. 이미 우크라이나 군에서는 북한군의 탈영을 유도하기 위한 전단과 그리고 동영상을 배포를 하고 이 동영상을 갖다가 SNS에 또 알렸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심리전 요원이 필요할 거고요. 세 번째는 통역 요원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이제 포로로 잡히면 이들에 대한 이제 신문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크라이나에 이런 한국말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런 요원들이 이제 가게 되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요원들은 네. 부대가 파병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기껏 가봤자 정보를 수집하는 요원들 그리고 심리전을 할 수 있는 요원들 그리고 통역 요원들로 주로 가기 때문에 그 규모가 그렇게 크지도 않을 거고 소규모로 파병이 아니라 파견되는 거기 때문에 대리전의 양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북한이 지금 이 러시아에 이렇게 무기뿐만이 아니라 병력까지 지원을 하면서 앞으로 더 대담한 도발에 나설 수 있겠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ICBM을 사실 그동안 고각 발사를 계속 해오지 않았겠습니까? 이거를 정상 각도로 발사한다. 그렇다면 최대 사거리가 나오게 된다는 건데 이러한 도발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실장께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북한은요, 9월 초에
12축 24륜짜리 대규모 이 ICBM을 발사할 수 있는 그 운반체 발사대를 공개를 했거든요. 지금까지는 11축 21륜이 제일 컸어요. 그보다 더 큰 거 공개했단 말이죠. 그리고 예. 9월 중순에는 그보다 더 큰 어떤 비밀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 그게 네. 바로 우라늄을 농축하는 원심 분리기 시설을 공개를 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엊그제는 김정은이가 전략 미사일 기지를 갔어요. 여기에는 이제 화성 18형하고 그리고 이제 화성 16-나형 각각 미국을 고체 연료로 때릴 수 있는 화성 18형과 괌과 주1 미군 기지를 때릴 수 있는 화성 16나 그러니까 극초음속 미사일 기지를 방문을 했거든요. 예. 이런 일련의 것들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를 앞두고 북한이 정말 전략적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우선 러시아라는 이제 뒷배가 이제 튼튼히 생겼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전략적 도발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워낙 이제 파병 문제 때문에 북한이 어떻게 보면은 계속 코너에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것을 뒤엎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도 이제 전략적 도발의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 이제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미 대선에 영향을 미치고 나중에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한 그런 위치에서 미국과 협상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전략적 도발의 가능성은 있고 그런 면에서 정상각도 발사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의 대응 수위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마침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고요. 네. 이 자리에서 북한군의 활동에 따라서 살상 무기 지원도 검토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단계별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것인데 어떤 조치들이 가능한 겁니까? 예,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 조치가 있어요. 외교적 조치, 경제적 조치, 군사적 조치가 있는데 외교적 조치는 이제 이미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했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외교부에서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리터 나토 사무총장하고 직접 전화를 통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또 협의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외교적 조치를 이제 했고 경제적 조치는 아무래도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대표단이 나토에 가서 북한 파병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하고 나면 나토에서도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하게 될 거고 여기서 어떤 대응책이 나오게 될 텐데 네. 그러면은 이제 경제적인 제재 조치를 같이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올 거고요. 군사적 조치는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살상 무기를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살상 무기보다는 방어용 무기도 살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지. 예.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방어용 무기와 공격용 무기로 나눠서 통상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방어용 무기는 우리가 보면 결국은 이제 미사일을 방어해 줄 수 있는 우리 한국이 가장 자랑할 수 있는 천궁2라는 것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드론을 갖다가 제밍을 해서 드론을 떨어뜨리는 그 드론 건도 우리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지원해 줄 수 있고 공격용으로는 뭐 K9 자주포, K2 전차, 뭐 K점이라고 해서 아주 단거리 탄도미사일 아주 성능 좋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것이 이것이 내일 모레 이렇게 당장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북한의 그 파병 규모 그리고 북한군의 임무와 역할 그리고 북한에서 지원하는 총, 포, 탄의 규모와 양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이런 것들을 점진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뜻이지 내일 당장 살상 무기를 지원하겠다라는 뜻은 네.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어쨌든 북한군의 움직임을 보고 나서 그에 맞게 대응을 하겠다는 그렇죠. 이야기인데, 예, 어제 이 정상회담 폴란드 대통령과의 만남을 하는 도중에 지금 공식 환영식 때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방하는 전단이 실린 북한의 대남 풍선이 떨어졌습니다. 정확히 그 시간에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대남 풍선이 떨어졌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상당히 의도적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건 가정하고는 조금 멀어요. 예. 왜 그러냐면 어제 이제 풍선이 보인 시간은 풍선이 떠뜨린 시간이 새벽 시간이고요. 그 풍선이 어디에 이제 여러 가지 그 건물들 이런 데다 달라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람이 불고. 그런데 마침 이제 환영식 하는데 바람이 이제 다시 또 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떨어졌는데 떨어진 것이 이제 환영식 행사장으로 온 거죠. 우선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새벽에 어찌됐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위에 이것이 이제 떨어뜨린 것은 결국은 GPS를 이렇게 단 것이 타이머가 작동을 해서 그 위치에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차원에서는 조금 우리가 우려를 갖고 이 부분을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북한이 어제 이제 보낸 풍선은 30번째거든요. 네. 그런데 북한도 이제 변하고 있다.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결국은 이제 저기 오물 풍선에서 쓰레기 풍선, 쓰레기 풍선에서 종이 풍선, 종이 풍선에서 이제는 대남 전단으로 네. 이게 우리한테 보내는 풍선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이 달라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앞으로 다른 물질을 넣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예측해 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결국은 이제 그 속에 최악의 경우죠. 최악의 경우에는 거기에 네. 이제 폭탄 같은 것도 실을 수 있는 거고요. 화학물질이나 생물학 물질 또는 방사능 물질도 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굳이 이게 이제 그런 목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위협을 주기 위해서 무슨 뭐 폭탄이나 또는 이제 방사능이나 화학, 생물학 물질 이거 하려면 다른 투발 수단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것이 꼭 저렇게 풍선이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같이 고민할 필요는 있지 않는가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수 한국군사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실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